안녕하세요 여러분. 노마드와 함께하는 미술사 이야기, 오늘은 미켈란젤로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미켈란젤로가 문화재 위조범이었다는 사실 아십니까? 그가 어떤 작품을 만들었는데 친구가 와서 유혹을 합니다. 그것을 땅속에 묻어두었다가 다시 파내어서 고대 로마 시대의 조각상이라고 속이고 팔면 비싼 가격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비싼 가격에 팔았죠. 그런데 대부분의 돈은 중개상들이 속여서 갈취해 가는 바람에 그는 실제적으로 많은 돈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바로 이 일이 그의 인생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오는 변곡점이 되었습니다. 인생은 가끔 엉뚱한 곳에서 새로운 길들이 열리기도 하지요. 자, 이 미켈란젤로의 삶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475년 이탈리아 중부 토스카나 아래쪽 근처에 카프레세라고 하는 마을에서 탄생을 했습니다. 자, 그 지방의 지방 관료로 파견되어 있었던 아버지 루도비코 부오나르티와 어머니 프란체스카 사이에서 다섯째 중 둘째로 태어나게 됩니다. 참고로 그는 둘째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가정의 모든 경제적인 책임을 다하는 가장 노릇을 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큰아들이 자기 형이 수도원에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그의 가정의 모든 것을 책임을 지어야 됐고요. 망나니와 같은 동생들을 책임을 지느라고 고생을 많이 했다라고 합니다. 6살 때 어머니를 잃었습니다. 이것은요, 평생 그의 삶에서 씻을 수 없는 트라우마처럼 남아 있었고요. 이러한 트라우마는 그의 작품 속에서도 스며들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병약한 어머니였기 때문에 어머니가 젖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석공 부인이었던 유모에게 맡겨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는 그의 제자 바사리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게 조금이라도 조각의 천품이 있다면 그것은 자네의 고향인 아래쪽의 맑은 공기와 그곳 유모의 젖으로부터 조각에 쓰이는 망치와 끌을 빨아먹은 덕일세, 이렇게 말했답니다. 이 바사리도 고향이 같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바사리에게 하늘에서 재능을 자기에게 주었다면 바로 그 유모로부터, 석공의 아내였던 유모로부터 아마 그 재능을 물려받았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그가 13살 때 아버지 손에 이끌려서 기를란다요, 당대의 최고의 화가인 기를란다요라고 하는 사람의 공방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사람이 기를란다요인데요, 뜻밖의 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친구와 다툼이 생겼어요. 그런데 친구에게 주먹으로 얻어맞아가지고 그의 코가 주저앉는 대형 사고를 맞이하게 됩니다. 자, 근데 왜 그랬냐면 아마 이 미켈란젤로가 어린 시절부터 상당히 거만했던 것 같습니다. 그가 천재적인 재능을 가졌기 때문에 어린 시절부터 그것이 발휘가 됐고요. 공방에 들어갔는데 다른 친구들의 작품이 너무 하찮게 보인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친구들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잘난 체하고 교만하고 거만한 친구처럼 보였던 것이죠. 그래서 어떤 친구와 다툼이 생겨가지고 얻어맞아가지고 그의 코가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이것은요, 또 미켈란젤로의 일생에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 외모에 대한 컴플렉스를 그때부터 갖게 되었다고 하죠. 그래서 그는 초상화를 한 점도 남긴 적이 없었습니다. 자신의 얼굴을 많은 화가들이 작품 속에 은근히 넣는 것이 유행이었는데 이 미켈란젤로는 한 번도 그러지 않았어요. 딱 한 작품 빼고 이제 최후의 심판이라는 작품에 그의 얼굴이 묘하게 들어가 있는데요. 그것은 제가 최후의 심판 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어린 시절부터 똑똑하긴 했지만 그의 천재성으로 인해서 오히려 사교성은, 사회성은 좀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겠고요. 자, 사람은 참 만남이 중요한데요. 누구를 만나느냐가 인생을 바꿔놓는 그런 계기, 그런 예들을 얼마든지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당대 최고의 권력자이고 최고의 후원자였던 로렌조 데 메디치를 그가 만나게 된 것입니다. 자, 이 로렌조 데 메디치는요, 산 로렌조 수도원에 조각학교를 세워놓을 만큼 조각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산 로렌조 수도원에 조각학교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도나텔로의 제자 베르틀로 디 조반니를요, 이 조각학교의 교장으로 고용을 하고요, 조각학교를 운영을 해서 이제 조각가들을 양성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조각가를 양성하려고 했던 것은요, 그의 할아버지 코시모 데 메디치의 영향이 컸습니다. 이 코시모 데 메디치도 정말로 이루 말할 수 없는 실질적인 르네상스의 지휘자, 르네상스의 최대 후원자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 할아버지의 업적을 그가 이어가고자 하는 바람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15세기 초중반까지 굉장히 많은 예술가들을 후원했고요. 로렌초 자신은 할아버지 코시모의 뒤를 이어서 많은 그런 예술가들을 후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유독 할아버지 때하고는 달리 뛰어난 조각가가 자기 때에는 없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 코시모 데 메디치 때에는요, 아주 굉장히 뛰어난 조각가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조각가는 할아버지 코시모 데 메디치에게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요. 그 사람이 바로 도나텔로입니다. 자, 도나텔로에 대해서는 제가 이전 영상에서 브루넬레스키를 얘기할 때 자주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이 망치를 들고 있다고 그랬죠. 굉장히 이 사람도 거만합니다. 아마 이 조각가들이 좀 거만한가요? 자기에게 자기가 만든 작품을 누군가 조금 못마땅하게 얘기하면 바로 이 망치로 부셔버렸던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코시모 데 메디치가 이 도나텔로를 굉장히 끔찍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이 코시모 데 메디치의 사랑을 받았는지 산 로렌초 성당, 이 성당 하면 메디치 가문의 이제 가족 예배당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메디치 가문의 예배당에 지하의 무덤에 이 사람도 같이 묻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시모 데 메디치가 이 도나텔로를 굉장히 사랑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지요. 자, 그런데 이 손자인 로렌초 데 메디치가 생각을 한 겁니다. 자신에 대해 와서 자신도 역시 할아버지처럼 많은 예술가들을 후원을 하고 있는데 뛰어난 조각가가 나오지 않는 것이에요. 그것을 몹시 안타깝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가문이 있는 그 수도원 성당에다가 조각학교를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많은 고대의 작품들을, 고대 조각상들을 거기다 모아놓고 도나텔로의 제자를 교장으로 앉히고 조각가를 양성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리고 당대 최고의 화가인 기를란다요에게 조각의 재능이 있는 꿈나무들을 추천해달라고 합니다. 자, 그때 바로 미켈란젤로가 추천을 받지요. 그런데 이 미켈란젤로를 추천하면서 기를란다요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힘이 넘치는데도 마음보다 손이 먼저 나가는 법이 없지요. 라고 이렇게 소개를 했다라고 합니다. 기를란다요의 추천사를 보게 되면 이 작품의 이마는 미켈란젤로의 마음의 자세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사람은 함부로 어떤 작품을 손대는 법이 없는 아주 어린 시절부터 아주 꼼꼼하고 집중력이 있는 그런 작가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그 조각학교에서 이 로렌초와 이 다빈치가 운명적인 만남을 갖게 됩니다. 어느 날 조각학교의 견습생 조각가였던 미켈란젤로가 판신을 조각하고 있었습니다. 판신을 조각하고 있었는데 우연히 이 로렌초가 이 늙은 목신인데 너무 이가 고르지 않느냐? 겉 모양은 늙었는데 너무 이빨이 고르게 조각하지 않았니? 라고 이렇게 묻게 됩니다. 그런데요, 며칠 후에 로렌초가 이 소년을 다시 만났는데 깜짝 놀라게 됩니다. 어린 미켈란젤로가 망치로 판신의 이빨을 몇 개를 부수고요. 그 판신을 정말로 너무도 기가 막히게 늙은 판신으로 조각해 놓은 것입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했던 바로 그 소년이다. 자기가 찾았던 도나텔로의 뒤를 이을 만한 뛰어난 그런 조각가를 드디어 자기가 찾았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 이후에 아예 로렌초는 미켈란젤로를 자기 집에서 키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의 할아버지가 도나텔로를 끔찍하게 생각했던 것처럼 자신도 미켈란젤로를 자기 집에 데려다 놓고 굉장히 사랑을 쏟게 됩니다. 훗날 미켈란젤로는 메디치 저택에서 보낸 시절이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시절이라고 그렇게 회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메디치 가문에서 같이 살면서 그가 가장 큰 혜택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그 메디치 가문에서 그는 인문교육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그때 메디치 가문에서 플라톤 아카데미를 세웠고요. 플라톤 아카데미를 흐르는 가장 중심적인 철학이 신플라톤주의거든요. 그래서 그는 신플라톤주의 철학을 배우게 되는데요. 그 당대 최고의 신플라톤주의 학자였던 그리고 시인이었던 폴리치아노로부터 개인 교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철학 교육을 받은 것이죠. 그리고 플라톤 아카데미의 연회에 초대되어서 수준 높은 강의와 이야기들을 그는 듣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어린 미켈란젤로의 정신적인 자양분이 되는 것이죠. 이 시기에 배운 신플라톤주의 철학으로 예술의 사상적 깊이가 굉장히 깊었던 사람이 바로 미켈란젤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 다빈치가 아주 뛰어난 호기심과 재기발랄함으로 최고의 자리에 올랐다고 한다면 미켈란젤로가 최고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시기에 배웠던
인문주의 교육, 신플라톤주의 교육을 그가 깊이 받았고 그의 마음 가운데 그의 철학으로 새겼기 때문에 신플라톤적인 철학이 그의 작품에 곳곳에 배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미켈란젤로는 한편 조각가이기도 합니다만은 그는 사상가라고 불러도 좋을 만큼 생각의 깊이를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이 시기에 몇 개 작품을 남기게 되는데요. 대표적인 작품이 계단의 성모라는 그런 작품입니다. 그런데 이 계단의 성모는요. 자, 계단을 그려놓았는데요. 6개의 계단을 그려놨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의 계단을 그려놨습니다. 여러분 언뜻 떠오르시는 생각이 없으신가요? 그의 어머니가 6살 때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작품 속에서는 그의 어머니에 대한 그의 트라우마, 애틋한 마음이 담겨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미켈란젤로가 성모상을 여러 작품, 부조나 조각 작품을 여러 작품 그렸는데요. 한결같이 특징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마리아가 아기 예수에게 젖을 먹이고 있는데요. 특이한 것은 대부분 이런 작품을 그리거나 조각을 할 때에는 이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내려다보고 사랑스러운 표정으로 내려다보는 것이 맞거든요. 그런데 이 작품에 보면, 이 부조에 보면 마리아가 아기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이것은요, 그의 작품에 동일하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이 몹시 깊었지만 한 번도 어머니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성모상에서도 마리아와 아기 예수가 서로 얼굴을 마주보고 교감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것은 미켈란젤로의 트라우마이자 커다란 아픔인 것이죠. 이게 얼마큼 그의 마음 가운데 아프게 자리 잡았는지 그의 작품 속에서는 한결같이 이 모자가 서로를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미켈란젤로의 작품인데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도 마리아와 예수님은 서로 교감을 나누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을 받아보지 못한 미켈란젤로의 경험이 무의식적으로 작품 속에 투영된 것이라 생각할 수 있는 것이지요. 이것은 불후의 명작 피에타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로렌조 가문에서 사랑을 받고 또 철학교육까지 인문교육까지 받았던 정말로 그런 좋은 시절을 그가 보내고 있었는데 1492년 후원자 로렌조가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 자기 친아버지 집에 돌아가게 되는데요. 이 이후에 메디치 가문이 잠깐 권력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미켈란젤로에게 있어서 가장 행복한 시기가 끝나고 힘든 청년 시기가 그의 앞에 다가오게 됩니다. 그런데요, 뜻밖의 일에 그가 휩싸여서 이 무엇인가로 급격하게 그의 인생이 빨려 들어가듯 변하기 시작합니다.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던 대로 위작을 하나 그렸는데요. 이것이 그에게 오히려 명성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자, 이게 잠자는 큐피트라는 작품인데요. 물론 미켈란젤로 작품이 아닙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른 작품을 가져왔는데요. 잠자는 큐피트라고 하는 작품을 그 시기에 그가 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친구 하나가 와가지고 미켈란젤로 요즘에 고대 조각이 발굴되면 엄청난 가격에 팔리는 것을 아는가? 내가 보니까 네가 지금 만든 이 잠자는 큐피트라는 제품을 땅속에 묻었다가 얼마 있다가 다시 꺼내게 되면 사람들에게 엄청난 가격에 팔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자네 요즘 형편도 좋지 않은데 어떤가? 라고 친구 하나가 욕을 합니다. 그래서 이 미켈란젤로가 그 친구가 하라는 대로 합니다. 그리고 이 작품은요, 실제로 누군가에게 비싼 가격에 팔려나갑니다. 그런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중개상의 농간에 의해서 중개상들이 대부분의 돈은 갈취해 가고 다빈치는 조금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로마에서부터 한 사람이 와서 조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순진한 미켈란젤로는 실토하고 맙니다. 그 작품의 구매자였던 로마의 거물 리아리오라고 하는 추기경으로부터 소환 통보를 받게 된 겁니다. 자, 미켈란젤로는 자신의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요, 이 사람은요, 이 리아리오라고 하는 이 추기경은요, 아마 고대 작품에 대해 상당한 식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많은 작품들을 실제로 수집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 작품이 가짜라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그 작품의 뛰어난 작품성을 보고요, 범상치 않음을 알아봤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뜻밖의 로마로 그를 불러내어서 긴장하고 있던 미켈란젤로에게 작품을 주문하는 것입니다. 자, 마음 졸였던 미켈란젤로는 자, 뜻밖의 작품의 주문을 받고 정말로 안돼 한숨을 쉬었겠죠. 자, 그래서 리아리오 추기경이 주문한 작품이 바로 술 취한 바쿠스입니다. 여러분이 보시고 있는 이 작품인데요. 그런데 막상 이 작품을 다 완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추기경에게 건넸는데 추기경은 이 작품을 받는 것을 거절합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아무리 술이 취했다고 하나 너무 다리가 풀렸다.
이거 너무 경건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이유가 하나 있었고요. 또 하나는 자 여기서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만은 눈 부위의 색이 너무 다르다는 것이었어요. 이제 이건 미켈란젤로의 실수인데요. 돌을 주의 깊게 살피지 않았던 그런 까닭이 있었죠. 그래서 이 이후에 미켈란젤로는 아주 돌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썼다라고 해요. 그래서 자기가 이 작품을 완성을 해서 리아리오에게 넘기게 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기대했던 미켈란젤로의 어떤 생각과는 달리 자, 작품이 거절당했습니다. 또 한동안 그는 굉장히 어려움에 처하게 되죠. 그런데 이 작품이 다른 수집가에게 넘어가게 되고요. 그 수집가의 정원에 놓여 있는데 사람들이 한두 사람씩 그 작품을 보더니 입소문이 나기 시작합니다. 보통 실력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래서요. 그 작품에 대한 소문이 그 당대 프랑스 대사로 로마에 와 있었던 라그롤라라고 하는 추기경에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미켈란젤로를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산피에트로 성당의 개인 예배당을 장식할 거대한 조각상을 주문을 미켈란젤로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주문을 하면서 재미있는 것은 계약서의 내용입니다. 이런 계약서의 내용이 있었어요. 현존하는 작품 중에 가장 위대한 대리석 조각을 만든다. 자, 위대한 작품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죠. 아직까지 햇병아리 조각가, 이제 소문도 나지 않은 햇병아리 조각가에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주문을 하는 겁니다. 현존하는 작품 중에 가장 위대한 대리석 조각을 만든다. 제가 이 내용을 보면서요. 미켈란젤로의 초반기의 성공 과정의 특징을 보게 되면요. 한 가지 아주 재밌는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미켈란젤로보다도 그의 작품이 먼저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의 작품이 워낙 뛰어나기 때문에 그의 작품을 보고 주문자들이 오고요. 그의 작품이 그의 운명을 끌고 간다는 것입니다. 그가 그의 운명을 개척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만들어 놓은, 그가 조각해 놓은 그의 작품이 그의 인생을 어딘가로 끌고 가는 듯한 아주 신비로운 성공 과정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별 생각 없이 또는 어쩔 수 없이 생계를 위해서 만들었던 그런 작품들이 그의 운명을 이끌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불후의 명작 피에타가 탄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피에타라는 말은요, 연민 혹은 자비, 동정이라는 뜻을 가진 이탈리아 말인데요. 마리아가 죽은 예수를 안고 있는 장면을 조각한 작품을 이제는 이제 보통 명사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동정이라는 뜻을 가진 이탈리아 말이 마리아가 죽은 예수를 안고 있는 장면을 나타내는 그런 조각 작품을 말하는 것으로 보통 명사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런데요, 이 작품의 특징은요, 가장 큰 특징은요, 삼각형의 안정적인 구도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마리아의 얼굴을 정점으로 해서 정확하게 삼각형 비율을 이루고 있어서 안정적인 구도를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삼각형의 안정적인 구도를 이루기 위해서 미켈란젤로가 고안한 방식들이 있습니다. 자, 그것을 설명드리기 전에 다른 피에타 작품을 한번 보시죠. 자, 이와 같습니다. 중세에도 피에타 작품이 많이 있었는데 여러분 이 작품을 보시게 되면 뭔가 부자연스러운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작품을 보고 이 미켈란젤로의 작품을 보게 되면 그가 얼마나 뛰어난 조각가인지를 알게 됩니다. 자, 보시죠. 예수님의 오른쪽 어깨를 할 수 있는 한 작게를 만들고 몸을 살짝 틀어서 마리아 쪽으로 살짝 돌리게 하면서 그래서 이 삼각형 구도를 만들게 하고요. 그 다음에 마리아의 옷자락을 넓게 펼쳐서 안정적인 삼각 구도를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성인인 예수님이 마리아의 넓은 옷자락 안에 푹 들어가서 안겨 있는 듯한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삼각형의 안정적인 구도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주 뛰어난 설계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마리아의 옷 주름을 보세요. 이게 대리석으로 이렇게 생동감 있는 옷자락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치 손으로 이렇게 만지면 부스럭 소리를 낼 것 같은 그런 느낌의 아주 생생한 그런 감각적인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또 하나 이 작품을 보게 되면요. 마리아의 얼굴이 너무 젊습니다. 자, 이 부분을 가지고 후에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마리아가 어떻게 이렇게 젊을 수가 있겠는가? 마리아의 얼굴을 젊은 마리아로 이상화시킨 것인데요. 그런데 여기서도 저는 또 한번 미켈란젤로의 인생 슬픔 같은 것을 느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6살 때 어머니를 잃은 그 슬픔이 그로 하여금 이렇게 젊은 마리아의 모습을 그린 것이 아닌가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여기서도 미켈란젤로의 아픔을 느낄 수 있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아픔을 느끼기도 합니다. 자, 마리아의 품에 안겨있는 예수님인데요. 그 팔의 근육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디테일한지 그리고 실감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마리아의 손가락이요. 옷자락에 깊이 이렇게 패이면서 예수님의 몸 안고 있는데요. 대리석 조각으로 이렇게 이러한 생생감 있는 질감을 표현한다는 것이 정말로 놀라운 작품이라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손을 보게 되면 옷자국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마리아의 손이 모든 것을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는, 그리고 초연한 듯한 손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손금까지도 아주 생생하게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 조각을 보고 너무 놀랍니다. 도대체 이 조각을 누가 제작했느냐라고 사람들이 설왕설래를 합니다. 이때 미켈란젤로는 자기 이름이 나오지 않는 것을 보고요. 기분이 좀 나빴던 것 같아요. 특유의 이 교만하고 좀 거만한 마음이 작동합니다. 그래서요, 밤에 몰래 이 작품으로 갑니다. 그리고 미켈란젤로가 밤에 그 작품 속에다가 이러한 것을 새겨 놓습니다. 피렌체 사람 미켈란젤로 부오나르티가 이것을 만들었다. 자, 이게 이제 미켈란젤로가 자기 작품 속에 자기 이름을 새겨놓은 유일한 작품인데요. 후에는 이런 일을 하지 않았다라고 좀 부끄럽게 생각을 했던 모양이죠. 미켈란젤로의 작품은 항상 많은 논란을 일으키는데요. 왜냐하면 그는 거기에 굉장히 많은 생각들과 철학적인 그런 배경들을 깔린 그런 작품들, 또는 당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관점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 작품도 역시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성모가 너무 젊다, 예수가 아니라 성모가 주인공 같다라고 그런 평가들을 많이 하면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때 미켈란젤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조각은 신에게 바치는 것이니 인간의 시선으로 평가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대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작품을요, 누군가 이렇게 촬영을 했습니다. 위에서 촬영을 했습니다. 저는 이 사진을 보면서요,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 각도에서 보게 되면요, 위에서 보게 되면요, 이것은요 완전히 신에게 바치는 조각이죠. 이 각도에서 보면 신에게 예수의 몸을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사진을 보면서 소름이 돋았습니다. 자, 오늘은요 미켈란젤로의 유청년 시절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몇 점, 특별히 불후의 명작 피에타를 살펴보았고요. 자, 그의 초반부의 삶을 결정하는 특징은 그가 그의 삶을 인도해 간 것이 아니라 그가 만들어 놓았던 몇몇 작품들이 그의 인생의 길을, 그의 인생의 행로를 열어갔다는 것을 아주 특징적으로 살펴볼 수가 있고요. 그만큼 어려서부터 그의 작품성이 뛰어났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대목이죠. 자, 그러면 그 이후에 그에게 어떤 삶이 펼쳐질까요? 다음 시간에도 더 재밌는 미켈란젤로의 생애 이야기와 그의 놀라운 작품들을 계속 여러분에게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